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정치인들을 호명하며 잡아오라고 했다.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신이라 지칭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해 국군의 날 만찬자리였다는데 그때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도 언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수용번호 2961을 달고 나왔습니다. 판사가 직업을 묻자 국회의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 26만 장은 우리 증시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4221.87, 반도체뿐 아니라 조선과 방산, 원전주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법정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차마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믿기 어려운 진술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 등 정치인들을 호명하며 잡아오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시점은 계엄 2달 전인 지난해 국군의 날 만찬자리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먼저 박병영 기자입니다. 16차례나 내란 재판에 불출석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지난 재판처럼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중간중간 직접 신문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하고 질문을 넘기겠습니다. 수방사령관하고 통화는 우리 증인인 특전사령관 통화 이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거는 알고 답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계엄 2달 전인 지난해 국군의 날 술자리 모임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그날 모임에서 윤 전 대통령이 JTBC와 민주노총 등을 언급하는 등 시국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셰프들이 아니라 내가 계란말이하고 기다리다 소주하고 맥주하고 섞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며 무슨 시국 이야기를 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작심한 듯 윤 전 대통령을 당신이라 칭하며 증언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말하겠다며 한동훈과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며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도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자신도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의 이런 증언이 나오자 윤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인단은 처음 듣는 이야기며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말하는 습관까지 문제 삼으며 증언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말이 길고 엉뚱하다고 했고 곽 전 사령관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자 대통령 얘기를 꺼냈다고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에 돌아온 건 곽 전 사령관의 더 충격적인 증언들이었습니다. 이어서 조혜영 기자입니다. 오전 신문을 마치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자리를 떠나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장을 부르며 바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출실에서 질문을 하면 또 답변이 되고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사실 제한 시간 안에 몇 개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증언하는 방식까지 문제 삼고 나선 겁니다. 사람마다 다 말하는 이 성격이나 성향이 다른데 그걸 훈련받은 법조인들처럼 예 아니오라고 자꾸 말씀하시면은 변호인들도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흔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하면 파괴력이 있어서 증인에게 집중된 관심을 돌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의원이 아니라 인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아니었냐는 추궁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공세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다고 일관되게 증언한 겁니다. 지난번부터 제가 이것 때문에 무수히 얘기하고 여론의 공격도 많이 받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말장난 같습니다.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고 그때 당시에 707 요원들을 뒤로 빼내라 이거는 제가 수긍할 수도 없고 맞지 않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도 열렸습니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총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반대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을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신빙성을 추궁했습니다. 정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에 출석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계엄 선포에 앞서 한 전 총리를 대통령실로 불렀을 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던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하고 이렇게 문자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총리님께서. 뭐 그런 것부터 해서 그때 당시 어느 장관님들이나 다 모르고 계셨고. 하지만 해당 내용이 담긴 문자나 통화, 텔레그램 내역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억으로 대답하신 건데 그게 가능한지 제가 묻는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런 아무 내용 없는 문자를 기억을 하신다고요? 제 생각에 무슨 일입니까라고 물어오셨던 것 같다. 재판부는 강 전 부속실장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 다른 증인인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반대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자신이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전 총리에게 지적하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고 이에 무슨 어폐냐며 논쟁을 벌였다고도 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는 윤 전 대통령 단독으로 한 것이라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5일 이상민 전 장관을, 다음 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가 다음 달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한 만큼 내란 사건 1호 판결은 한 전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윤 전 대통령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입에서 당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늘 내란 재판은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혜리 기자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잡아오면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는 증언, 어떻게 나온 건지 맥락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핵심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사령관들에게 계란말이를 해줬다는 지난해 국군의 날 저녁을 두고 변호인이 먼저 곽 전 사령관을 추궁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그냥 술 마시며 격려하는 차원이었다고 끼어들자 곽 전 사령관이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라며 폭로를 이어간 겁니다. 예.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는 지난해 초부터 군 사령관들과 모여 정치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는 내용이 배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말쯤 대통령 안가에서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처음 언급을 했고요. 5월쯤에도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냐고 말했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해 국군의 날 대통령 관저에서 사령관들과 함께 식사하면서요. 정치인 관련 시국 이야기,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 등을 나눴다고 적혀 있는데요. 곽종근, 이진우, 여인영 등 비상계엄의 핵심 작전을 수행한 멤버들에게 비상시국과 제거할 정치인까지 언급을 한 겁니다. 예. 매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획된 저녁이 아니었고 비상계엄도 치밀하게 준비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음식도 준비를 안 해서 본인이 계란말이를 했다고 설명을 했죠. 그 정도로 미리 계획된 자리도 아니었으니까 시국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올 만큼의 자리가 아니었다고 축소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이 반박을 합니다. 한동훈 얘기를 분명히 하셨다고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고개를 젓자 더 설명을 한 겁니다. 예. 차마 그 말씀 안 드렸는데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했다. 당신이 총을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구체적으로 그날 얘기를 꺼낸 겁니다. 예. 바로 면전에서 이 증언을 들은 윤 전 대통령의 표정과 또 반응이 궁금한데요. 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 증언을 들으면서 살짝 당황한 듯하다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답을 요구하고 상대가 반박을 하면은요 웃는 장면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사령관님한테 실무장을 하지 말고 가라고 지시는 한 거 아니겠어요? 그날 지시받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어쨌든 그러면 그런 지시가 없었는데 장관은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우리 사령관님이 스스로 생각해서 실무장을 안 시킨 겁니까? 예, 실탄을 개인에 주지 말라는 거는 제가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지시 없이? 예, 개인에 주지 말라는 건 제가 시켰고. 오늘 폭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비상대권이나 시국 얘기를 안 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요.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앞뒤 상황에서 비상대권 이야기가 기억 속에 다 있다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참여하면서 오히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얘기가 새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정치인을 잡아오면은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는 충격적인 증언. 재판이 늦게 끝난 관계로 뉴스룸에서는 영상을 전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재판 영상이 들어오는 대로 오늘 밤 유튜브 그리고 JTBC 뉴스 채널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재판 과정이 어땠는지 또 어떤 맥락에서 나온 진술들인지 한눈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였습니다. 4,200도 뚫렸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예고한 반도체주가 급등하며 증시를 견인했습니다.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줄줄이 올렸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각각 11만 1,100원, 62만 원을 기록하며 나란히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각각 3%, 10% 넘게 오른 겁니다. 사상 최대 실적에다 HBM 등 AI 칩 수요가 급증할 거란 기대감에 증권사들은 줄줄이 목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AI의 핵심이 메모리에 있고 그 메모리를 한국이 잘하다 보니 글로벌 파트너십이 강화되는 13만 원을 삼성전자 목표 주가로, 하이닉스는 70만 원으로. 지난주 엔비디아와 AI 협력을 강화한다는 소식에 강한 매수세가 몰린 겁니다. Korea is incredibly good at making memory and making chips. We have many partners here. 반도체주 주도 속에 코스피는 2.7% 넘게 오른 4,221.87로 거래를 마치며 사상 처음 4,200선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이 순매도에 나선 반면 개인 투자자와 기관이 대거 사들이며 증시를 견인했습니다. 지난주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조선과 방산, 원전주까지 줄줄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내년에 5천 돌파가 가능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5천 넘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단기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은 일시적으로 반영될 시기도 다가오고 있다. 기간 조정 정도가 아닐까, 조정이 있더라도. 다만 오늘 오른 종목 숫자가 내린 종목의 절반도 안 돼 당분간 쏠림 현상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엔비디아가 26만 장의 GPU를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JTBC에 출연한 하정우 AI 수석은 고속도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GPU를 얼마나 확보하는지는 고속도로를 얼마나 갖추고 있냐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이공계 인재 유출을 막는 혁신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는 세계적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 26만 장을 우리 정부와 기업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For us to work together to help advance AI here in Korea. GPU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은 이번 GPU 확보에 대해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를 얼마만큼 국가 단위로 확보를 하고 있느냐가 고속도로를 열심히 얼마만큼 많이 깔려 있느냐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GPU가 많이 없으면 한때 가지고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 수석에 따르면 젠슨 황은 앞으로 자동차와 로봇, 공장 등의 인공지능이 들어가는 피지컬 AI 시대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GPU를 우선 공급하게 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자동차 있고, 자동차 있고, 조선 있고, 네. 굉장히 다양한 산업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럼 여기다 수익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성공 케이스가 필요한데 한국이 너무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본 거고. 소프트웨어 산업과 제조업, 어느 한쪽에 강한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 수석은 정부가 확보할 GPU 5만 장은 향후 AI 컴퓨팅 센터 설립에 사용해 대학 연구와 스타트업의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만간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이공계 인재 유치 관련 혁신안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엔비디아의 GPU 공급을 깜짝 선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젠슨 황의 입장에서도 전략적 선택입니다. 기술과 전문성, 미중의 상황까지 한국이 여러 방면에서 최적의 파트너라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NVIDIA's first market was PC gaming, and Korea was the heart of a new revolution called esports. 1990년대 스타크래프트 등 전 세계적 PC게임 열풍 속 엔비디아는 게임 속도를 끌어올리는 고성능 그래픽카드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IMF 시절에 그 퇴직자들이 나와서 차렸던 게 PC방이었습니다. 한 10만여 개의 PC방 업체가 한국에서 2, 3년 내에 만들어졌어요. 지포스라는 그 칩이 게임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칩이다 보니까 용산과 지포스가 같이 성장했다. 창업 초기 젠슨 황은 아시아 전자제품 메카로 떠오른 용산 전자상가를 찾아 직접 영업을 뛴 것으로 전해집니다. 옛날에 그 용산 전자상가 다니던 그 마음으로 앞으로는 대한민국 전역을 다녀주시기 바랍니다. GPU는 2010년대 들어 AI 딥러닝에 최적화된 장비란 점이 재발견되며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확산 이후 데이터 센터 핵심 엔진으로 자리매김했고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GPU 쟁탈전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에서 젠슨 황이 한국에 GPU를 대거 푼 건 탄탄한 동맹을 꾸리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이미 구글, 오픈 AI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AI 칩 자체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속 중국과 거래가 끊긴 점도 한국을 최적의 파트너로 부각시켰습니다. AI는 클라우드에 돌아가거든요. 자체적인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습니다. 세계 상위권의 AI 모델을 갖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돼. 미국, 중국 빼면 거의 없어요. 특히 자율주행차나 로봇 등 피지컬 AI 발전을 위해선 현실 세계를 닮은 가상 공간, 즉 디지털 트윈 기술이 핵심인데 현대차와 삼성전자 제조 현장은 이 분야 선두주자로 꼽힙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시장에서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을 학습시킬 수 있는 인프라 시장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시장을 내가 다시 또 다 장악을 하겠다. 전문가들은 엔비디아 생태계 종속은 경계해야 한다며 한국산 NPU를 쓰는 하이브리드 구조를 제한하는 등 AI 동맹의 디테일을 살리는 걸 우리의 과제로 꼽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치맥 회동 당시 세 기업인이 함께했던 자리엔 시간 제한이 생겼습니다. 앉길 원하는 손님이 워낙 많아서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경주 박물관에선 오픈런이 생겼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쪼그려 앉아 치킨집 냉장고에 사인을 남기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황 CEO는 지포스 행사 직후 엔비디아 직원들과 또다시 해당 치킨집을 찾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치킨을 먹었던 창가 자리는 명물이 됐습니다. 이쪽 자리 노리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예, 일단은 길을 받고 싶어 하셔가지고 다들 이쪽 자리를 일단 예약하시고 싶어 하신 전화 예약은 따로 안 받고 오시는 분 순서대로 이렇게. 해당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게 1시간씩만 이용하게 했습니다. 평일인 오늘도 문 열길 기다리는 줄이 늘어섰고 창가 자리 인증샷부터 남깁니다. 회사 근처에 그런 대단한 분들이 있었다는 게 조금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운도 받고 싶고 일단 젠슨 황이 요즘에 핫하잖아요. 이번에 좀 자주 가야겠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린 경주도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104년 만에 신라 군관 6점이 모인 국립경주박물관은 오픈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 번까지 이렇게 배부가 됐죠? 네, 1800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모형을 선물한 천마총 금관의 원본 등을 보기 위해 관람객들이 몰린 겁니다. 박물관은 안전을 위해 특별 전시 관람 인원을 1시간에 150명, 하루 2,500여 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관은 외국에서 한국 전시를 하면 무조건 보내달라 그래요. 앞으로 100년 동안은 이 6점을 다시 모을 기회가 잘 없을 것 같아서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머문 경주 힐튼 호텔은 트럼프 방문 패키지 상품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객실에서 시킨 치즈버거가 화제입니다. 야채를 외부에, 베이컨은 없이 케찹은 많이 주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시진핑 주석이 먹었던 경주 명물빵 등도 관광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가 이번 주에 나옵니다. 반도체 관세와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마무리 정리하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양국 간에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팩트시트는 이번 주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 분야에선 한미 정상회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직접 언급한 핵 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핵 잠수함을 보유했다고 선포한 이상 대한민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설명해왔고 그것이 설득되었다. 다만 팩트시트는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핵심 메시지 위주로 요약한 문건인 만큼 양국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협력한다는 정도의 큰 틀의 합의 내용만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핵 추진 잠수함을 언제까지 어디서 건조할지 등 세부 조건은 양국 협의체 등을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국방비 증액이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세 분야에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연 최대 20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과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하 내용이 포함됩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앞서 JTBC와 인터뷰에서 팩트시트에 반도체 관세 내용도 언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반도체를 대만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 그 내용은 들어가 있고요. 들어갈 거고. 대통령실은 농산물 추가 개방 문제 등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잡음이 새어나왔던 쟁점들에 대해서도 공동 팩트시트 발표를 기점으로 정리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미국의 전쟁부 장관이 오늘 한국을 찾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선 처음입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경비대대 앞마당에 미군 헬기가 착륙합니다. 한국을 처음 찾는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이 내립니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Are you tired? No. 양국 국방수장이 나란히 JSA를 찾은 건 2017년 이후 8년 만입니다. 그 자체가 한미 동맹의 능력과 또 연합 방위 태세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문점은 지난달 말 에이펙을 계기로 방한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동을 할 것으로 예측됐던 장소입니다. 이번 방한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북미 회동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다시 찾겠다고 직접 언급한 만큼 헤그세스 장관이 이곳에서 북한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됐습니다. 두 장관은 내일 안보 협의회를 갖고 대북 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데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앞서 오늘 열린 한미 합참의장 간 군사위원회 회의에선 동맹 현대화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전작권 전환의 기준을 평가한 대목에선 많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공감했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를 반영해 내일 두 장관의 논의에선 전작권 전환의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할 시점을 못 박을 가능성도 나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한미의 국방수장이 내일은 회의석에서 만납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후속 조치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핵 연료를 어떻게 확보할지,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지 의견을 주고받을 부분이 많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한미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인 한미안보협의회가 내일 열립니다. SCM에서는 동맹 현안에 대한 폭넓은 토의가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핵 추진 잠수함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의 오랜 꿈이었던 핵 잠수함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으로 구체적인 계획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우선 핵 연료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부터 문제입니다. 핵연료를 미국에서 가져온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군사적 목적으로 20% 미만이 농축하는 걸 허용한다는 건지. 한미 간의 협의가 계속 이제 진행이 돼야 될 사안이라서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나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한 한미 원자력 협정은 손봐야 합니다. 협정 개정에는 미국 의회 승인이 필요한 만큼 적지 않게 시간이 걸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건조 장소로 지목한 필리 조선소도 걸림돌입니다. 필리 조선소는 상선을 만들기 위한 공간입니다. 핵잠수함에 필요한 방사능 차폐 시설과 기술 보호를 위한 은폐 시설 등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군 관계자는 핵심 자산이 될 핵잠수함을 미국에 있는 일반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건 기밀 유지 등 측면에서 커다란 마이너스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건비 등 비용도 국내에서 만들 때보다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선 최대한의 외교력을 발휘해 원자력 협정 개정 속도를 높이고 건조 장소에 대한 이견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 핵잠수함 건조 시작까지 미국 측과 한참 줄다리기를 해야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주말 사이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하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입법이 불필요하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를 명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 논란이 불거지자 직접 나선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셨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당부는 여당에 대한 걸로 풀이됩니다. 에이펙이 끝나자마자 여당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법안을 띄워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등 외교 성과를 가린다는 우려가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당장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과 오는 6일 대통령실 국정감사도 예정된 만큼 공격의 빌미가 될 만한 요소를 미리 차단하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다만 강 비서실장은 가정을 전제로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그러자 민주당도 재판중지법 추진 방침을 하루 만에 바꿨습니다. 당장은 멈추기로 했지만 정쟁으로 번질 게 뻔한 법안에 대해 입장이 오락가락 바뀌면서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재판중지법 추진을 수면 위로 올린 건 에이펙 폐막 바로 다음 날인 어제였습니다. 재판중지법 대신 국정안정법으로 불러달라며 당장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소위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된 느낌입니다.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이 재판 재개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재판중지법 처리는 정당방위라며 국민의힘을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서면서 결국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관세 협상과 에이펙의 성과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당내에서도 경주 에이펙의 성공이 불필요한 정쟁으로 소진될 뻔했다. 오락가락한 대응 과정이 세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나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개딸하고는 협의를 했습니까? 김어준 씨하고는 협의를 마쳤습니까? 책임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JTBC 유정호입니다.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유 킥보드 문제, JTBC가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취재진이 대표적인 공유 킥보드 업체에서 고객 상담을 했던 직원의 양심 고백을 들었습니다. 청소년 운전자 사고가 터지면 부모 탓을 하는 게 상담 매뉴얼이었습니다. 양빈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씨는 2023년 업계 선두였던 한 공유 킥보드 업체에서 고객 상담 업무를 맡았습니다. 무면허 청소년 사고에 대한 대응 지침은 책임 회피였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얘기를 그대로 읊는 수준이었어요. 무면허 운전으로 하면은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렇게 안내해. 라고 저희한테 구두를 전달했었어요. 대본처럼 발언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이드로 나왔던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면허가 인정이 되는 게 법제화되길 바랍니다. 근데 법제화가 안 됐는데 저희가 어떻게 강제를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라고 했다는 했었던 게. 청소년이 부모 명의로 킥보드를 이용하다 사고를 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가 관리소에서 그런 거다. 누가 그렇게 인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누가 핸드폰을 방치하랬냐. 무면허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도 대응은 같았습니다. 우리는 보상 안 해준다. 이용자한테 가서 따져라. 이런 식이었거든요. 모든 게 걔는 저는 그냥 책임회피예요. 법꾸라지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다고 보시면 돼요. JTBC는 이 업체의 2022년 대관 전략 문건도 입수했습니다. 문건엔 면허가 가장 쟁점이라며 면허를 등록하지 않아도 이용을 막지 못하게 하자며 지자체와 국토부가 부정적으로 보겠지만 불법이 아니므로 막지 못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규제 사각지대를 악용해 사실상 청소년 무면허 운행을 방조하며 수익을 올려왔던 셈입니다. 주 이용층이 10대이고 20대입니다. 걔네들 입장에서는 캐시카우를 버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JTBC 양빈현입니다.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지만 사고 보험 책임에서도 비켜나 있습니다. 자신들은 면허를 입력하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은 건 청소년들이라는 거죠. 저희 취재진이 킥보드 사망 사고를 낸 중학생의 부모를 만났는데 아들이 100번 잘못했지만 업체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산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6월 13살 남자아이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인도를 걷던 80대 노인을 들이받았습니다.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숨졌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무조건 아들의 잘못이라며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부모로서 이제 깊이 반성하고 지금도 이제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단 한 개의 보험도 미성년자는 적용이 된 게 없더라고요. 그 업체들도 알고 있었는지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미성년자가 탈 수 있게 한 건지. 아이들은 면허 인증 없이 공유 킥보드를 탈 수 있었습니다. 업체 고객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이용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가 이용하다가 사고 났을 경우에는 면허가 없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안 되고 보험 적용도 안 된다고 그러면 탑승이 안 되게끔 막아놔야 되는데 법적으로 면허 등록 정보를 이제 필수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가지고 아이는 결국 가정법원으로 송치돼 보호 처분을 받았고 아버지는 형사합의금 2천만 원을 피해자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피해자 보험사가 8,400만 원대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아버지는 공유 킥보드 업체의 공동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적으로 탈 수 없는 장치예요. 근데 이걸 타게끔 방치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위험을 알고서도 방관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책임이 있지 않나. 하지만 법원은 전액 부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동 책임은 킥보드 업체에 소송을 걸어 별도의 재판에서 판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킥보드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반드시 그 업체에 책임을 묻고 싶고요. 요거를 1호 판례가 되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책임을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미성년자들이 더 이상 가해자가 되고 범법자가 되는 그런 구조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JTBC 김산입니다.
군이나 정당을 사칭해서 대량 구매를 약속해놓고 돈만 받고 사라지는 이른바 노쇼 사기. 소상공인을 울리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경찰이 이들 범죄 조직을 추적했더니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신을 현역 장교라고 소개한 남성이 철물점에 전화해 전투 식량을 대신 사달라고 부탁합니다. 기존에 지금 저희 거래받고 있던 거래처에서 오늘 배송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남성은 앞서 부대에 필요하다며 삽과 곡괭이를 대량 주문한 상태였습니다. 철물점 사장은 남성이 알려준 업체에 주문을 넣고 1,440만 원을 보냈습니다. 추석 이런 것은 또 처음이라서 저도. 뭐 다른 업체들이 많이들 이용하고 하세요. 결제 확약서까지 받고 안심했는데 이른바 노쇼 사기였습니다. 군부대에 대통령 경호처,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곤 정당까지 사칭했습니다. 전국 노쇼 사기를 집중 수사해온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560건을 적발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액만 69억 원입니다. 사기 전화를 걸어온 범죄 조직의 콜센터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범죄단지에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과 인터폴, 국정원이 현지 콜센터를 급습해 114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20대 국내 총책 등 18명이 구속됐습니다. 대부분 20, 30대 청년이었습니다.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약속하는 제안은 납치, 감금 등 피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기죄 공범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되니 경찰은 아직 잡지 못한 캄보디아 해외 총책을 비롯해 국내외 조직을 추적하는데 국제 공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대표적인 사이버 레카로 지목된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대표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오늘 부실 수사를 인정했습니다. 봐주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강남경찰서에 집중 수사팀을 두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운영자 은현장 씨는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남경찰서를 겨냥해 김세희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조사를 10건을 넘게 받으면서 수사관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김세희는 왜 조사를 받지 않냐고.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뒤늦게 부실 수사를 인정했습니다. 사건이 여러 과로 나뉘어 있다 보니 더딘 측면이 있었다며 집중 수사팀을 지정해 사건을 한 곳으로 모아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가 피의자인 사건 21건 중 은현장 씨 사건을 포함한 16건은 강남경찰서 집중 수사팀이 맡습니다. 곧 수사 결과가 나오는 배우 김수현 씨 관련 AI 가짜 녹취 배포 사건 등 5건은 제외됐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김 대표에 대한 소환 일정도 조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대표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을 조사할 수사관을 고발할 수 있다며 선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30분이면 끝날 조사를 3시간, 4시간을 걸린 놈들이 있어. 그런 놈들은 100%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놈들입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 이러면 당신 고발하겠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강남경찰서에 본인 채널에 구독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계엄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또 다른 행적이 파악됐습니다. 당시 박 전 장관은 구치소 수용 현황 문건을 보고받았습니다. 그 보고 뒤에 문건 제목에 포고령 위반 구금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포고령 위반자의 수감을 염두에 두고 움직인 결정적 정황 증거로 보입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 선포 뒤 구치소 점검 지시를 내리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습니다. 통상적인 업무를 한 거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쯤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으로부터 구치소 수용 현황 문건을 메신저로 보고받은 뒤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문건에는 구치소에 3,6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문건은 박 전 장관에게 보고된 이후 제목이 바뀌었는데 바뀐 제목에 포고령 위반 구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계엄 포고령을 위반하는 경우 구치소에 수감할 목적으로 구치소별로 수용 현황을 점검했던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문건을 작성한 실무진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제목을 바꿨다고 진술했습니다. 신 전 본부장은 본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실무진 PC에서도 문건을 삭제시킨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전 대통령실에서 포고령과 법무부 별도 지시사항을 미리 전달받고 정치인 체포를 염두에 둔 위법한 임무를 한 걸로 보고 이번 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예정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특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뒤 의원총회 장소를 계속 바꾸며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구속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은 곧 국회로 넘어갑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23시간 고강도 조사를 한 지 나흘 만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증거의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특검은 추 전 대표에게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의도적으로 표결을 지연시켰다고 보는 겁니다. 특검은 특히 추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통화해서 관련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지시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충분히 소명돼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불참했고 본회의에 들어간 의원은 18명에 그쳤습니다. 특검은 국민은 빠른 국회 본회의 의결과 개의를 위한 의원수 결집을 바라던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추 전 대표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과 논의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대통령과 공모하여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습니까? 현직 의원 신분인 추 전 대표의 구속 심사를 위해선 국회에 체포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회에 체포 동의안이 접수되면 72시간 안에 표결이 이뤄집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통일교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해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수용 번호가 적힌 명찰을 달고 나왔고 직업을 묻자 국회의원이라고 답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양복 차림을 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정에 들어와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습니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2961이 적힌 명찰을 달았습니다.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재판 시작 전 권 의원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공정한 재판과 무죄 추정 원칙 해하지 아니하는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가 알려질 필요도 있습니다. 권 의원은 직업을 묻자 국회의원이라고 답한 뒤 일절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변론에 나선 권 의원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2022년 1월 5일 여의도 고급 중식당에서 통일교회 윤영호 전 본부장을 만난 건 인정했지만 1억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월 5일 당일 윤 전 본부장의 움직임을 알 수 있도록 고속도로 출입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의도 고급 중식당에 들어가는 절차와 출입 동선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검증 신청도 예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현금 1억 원 수수 전달 과정을 재현해 특검 수사에 빈틈을 드러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특검은 권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일교 지원을 받은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열립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기념하는 집들이 행사에 LH의 예산이 부당 사용됐다고 감사원이 발표했습니다. 앞서 JTBC는 비용 대납의 배경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도했는데 감사원은 그 위에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명시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밭에
어린이 등 인근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저와 우리 대통령실 직원들을 이 용산 입주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쁘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시 초청장이나 기념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들이라는 점이 강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 비용 용산공원 개방 사업을 진행하던 LH 간에 논란이 됐습니다. 감사원은 행사 목적과 장소 등을 볼 때 용산공원 개방과는 관련이 없어 부당 사용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서 JTBC가 보도한 대로 대납 배경에 김용현 경호처장이 있던 점 역시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감사원은 김 처장이 자신의 육사 동기 A씨를 채용해 집들이 행사 등을 전담하는 비공식 조직까지 만들었고 이 조직이 나서 LH 등의 예산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또 김 처장이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를 마련하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시를 받고 경호처 직원에게 지시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집들이 예산 부당 사용의 배경에 경호처 비공식 조직과 김용현 차장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얽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경호처에 앞으로 임시조직을 신설해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다른 기관에 비용을 대납시키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작은 파티 한 번 한다고 아무도 죽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개츠비의 테마곡을 주제로 헬로윈 파티를 열었는데 미국 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파티 직후 빈곤층의 식비 지원금을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강나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려한 깃털 장식의 무용수들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흥을 돋우고 참석자들도 호응하며 파티를 즐깁니다. 헬로윈을 맞아 트럼프가 자신의 리조트 마러라고 해서 연 파티입니다. 딸 이방카와 루비오 국무부 장관 등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한 파티 주제는 작은 파티 한 번 한다고 아무도 죽지 않는다로 정했습니다. 향락과 사치의 1920년대 미국을 그린 영화 위대한 개츠비에 나온 노래 제목에서 따왔는데 파티장 역시 당시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흔한 헬로윈 파티지만 문제는 주제와 시점입니다. 파티 다음 날 미 연방정부는 셧다운 장기화를 이유로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했습니다. 미국 인구 8명 중 1명꼴인 4,200만 명이 대상인 프로그램으로 사실상 밥줄을 끄는 겁니다. Our unemployment just ran out, so now we have no income coming in. It's a challenge. 현지 언론은 서민들이 생활고를 시달리는 와중에 대통령은 사치스러운 파티를 즐겼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 법원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트럼프는 셧다운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며 법원이 합법적으로 지원할 방법만 알려주면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을 재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26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일본의 장기 미제, 나고야 주부 살인 사건의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집에서 살해당한 주부의 남편이 월세를 내면서 현장 증거를 보존해 왔는데 이 집념 덕분에 결국 범인을 잡았습니다. 정원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나고야시의 3층 연립주택입니다. 지난 1999년 11월 이곳에서 32살의 주부 다카바 나미코 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관에 남겨진 혈흔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범인의 인상착의를 특정했지만 26년 동안 잡지 못했습니다. もうすごかったですよ。当時は血液型とか背格好とか、買い物行っても手怪我してるかとか、すごい。 사건 이후 현장은 26년째 그대로입니다. 피해자의 남편이 범인이 잡힐 때까지 혈흔과 발자국 그리고 물건들까지 현장을 그대로 보존했다고 합니다. 26년간 낸 월세만 우리 돈 2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얼마 전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에서 확보한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를 특정합니다. 용의자는 처음엔 체열을 거부했지만 수사망이 좁혀오자 DNA 채취에 응했고 결과가 일치하자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執念というかそういうなんていうのかなとにかく
捕まった時の現場検証するためにずっと借りてたっていうことだったから。 범인은 69살의 여성 야스우쿠 구미코로 확인됐습니다. 고교 시절 피해자 남편과 같은 테니스부에서 활동하며 고백했을 정도로 흠모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수사 중이지만 일본 언론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범인에 대한 정보를 모으며 노력해온 유가족의 의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나고야에서 JTBC 정화석입니다. 가을 정취를 만끽할 새도 없이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한파주의보에 영하로 떨어진 곳도 있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춥다가 오후에 차츰 풀린다는 예보입니다. 박상욱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두터운 패딩에 목도리는 기본, 털모자, 마스크까지. 꽁꽁 얼어붙은 오늘 아침, 시민들의 옷차림은 한껏 두터워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공식 아침 최저 기온은 0.5도, 지역별로는 서울 은평구 영하 2.8도, 노원구 영하 2.6도 등 곳곳에서 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찬 대륙 고기압이 한반도에 찬 공기를 불어넣은 탓입니다. 기온이 내려가면서 북한산의 나무들도 차차 단풍빛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등산로엔 낙엽이 한가득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7도까지 오르면서 하루 새 일교차가 14도를 넘었습니다. 오늘 아까 10시쯤이요. 초반에 출발할 때는 약간 날씨가 바람결이 약간 차가웠는데 올라가면서 바람이 없고 햇빛이 들으니까. 때이른 초겨울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5도로 예년보다 조금 낮겠지만 낮에는 16도까지 올라 추위가 차츰 풀리겠습니다. 이번 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찬 공기가 물러나면서 기온이 차차 올라 낮 기온은 15도 이상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최저 최고 기온은 대전 4에서 17도, 대구 5에서 18도 등의 분포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큰 폭으로 벌어질 전망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500m)가량 길게 이어져 있는 왕복 5차선 도로에 횡단보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불리지만 행정당국은 보고만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밀착카메라 이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가 이제 그래. 저 사람은 갑대가리가 없는 것 같다, 우리가. 같이 죽다. 말 그대로 내로남불. 나만 편하면 된다. 이 도로는 주민들 사이 시한폭탄으로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곳은 광주의 중심지인 금남로입니다. 사람도 차도 많은데요. 매일매일 이 도로에서 아슬아슬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바로 이 무단횡단 때문입니다. 각각 편도 2차로와 3차로, 왕복 5차선 도로를 행인들은 거침없이 건넙니다. 차들을 아슬아슬 비껴가다 도로 중간에 갇히기도 합니다. 밤에는 더 심해지고 그만큼 더 위험합니다. 도로가에 서서 지켜보니 30분 동안에만 10여 명이 이곳을 뛰거나 자전거로 건너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버스가 곧 오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면은 버스가 가버려가지고. 도로를 건너려면 먼 거리를 돌아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직접 걸어보니 도로를 따라 500m 가까운 거리에 실제 횡단보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두 지점의 직선 거리만 따지면 20m 정도 됩니다. 만약 여기 횡단보도만 하나 있었으면 걸어서 20초도 안 걸렸을 거리입니다. 지자체는 당장 지하상가 상인들이 꺼려서 횡단보도 설치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손님들이 지하에서 안 내려오는데 거기다 횡단보도를 했을 경우에 우리 지하에서 장사하는 우리 서민들, 우리 상인들은 더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가뜩이나 대형마트와 온라인 유통업체에 밀린 지하상가 상인들. 자칫 유령 상가가 될까 봐 무섭다고 했습니다. 지자체는 대안을 내놓지 못했고 현상을 유지한 채 시간만 지났습니다. 먼 길을 돌아가지 않으려면 지하도를 건너야 합니다. 하지만 지하상가를 통과하는 지하도는 노약자들이 오르내리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동약자들은 위험한 무단횡단을 택합니다. 맨날 이렇게 차도로 다니세요? 네, 멀어서 차도 다 걸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 횡단보도가 그가 있죠.
이동 약자용 엘리베이터도 이 지점엔 없습니다. 역시 한참을 걸어 사거리까지 가야 합니다. 2분 밀고 손 닦고 2분 밀고 손 닦고 해야 되는데 이 구조에 그러면 말이 10분이지 15분, 20분이 더 걸려버리는 거죠. 이 길에서 무단횡단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지자체는 무단횡단 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집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 저희 시스템에 정해진 게 무단횡단이 코드는 없어요. 시민들이 각자 도생하는 사이 시스템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상인들 생계와 시민들 안전 중에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고는 한순간이고 난 뒤엔 늦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은진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나경원의 현실 부정. 자, 지금 에이펙 기간의 최대 성과 중에 하나가 바로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이 GPU를 26만 장 확보한 것이죠. 예. 이 GPU는 AI 산업의 핵심 그리고 전력 자산인데 자, 그래서 웃돈을 줘도 못 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러자 이제 나경원 의원의 과거 발언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 대선 당시였죠. 이재명 대통령의 5만 장 확보 공약은 불가능하다라고 비판을 했기 때문인데 당시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GPU 5만 개 확보, 외교안보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숫자 노름입니다. 이 후보의 외교 노선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일 뿐입니다. 반미 친중하던 이재명 대표가 미국 기업과 미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5만 장보다 5배 넘게 확보를 했죠. 결과적으로 나경원 의원이야말로 공허한 주장을 한 셈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26만 장 확보하면은 세계 3위 수준으로 올라간다는데 나경원 의원 입장에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늘 지도부 회의에서 앞서 보신 영상을 틀어주면서 자, 만약에 아무 말도 안 했다면 창피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또 반박을 했는데요. 자, 에이펙 최고의 이벤트와 성과는 민간의 힘, 그러니까 3명이 치맥 깐부 회동에서 나왔다라면서 자, 이걸 마치 이재명 정권의 성과인 것처럼 혹세무민하는 것은 성과를 위조하는 것이다, 도둑질이다 이렇게 반박을 적었습니다. 도둑질이다. 이번 성과에 물론 기업의 노력이 상당히 크죠. 그렇다고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그래서 과도한 지적이 아닌가, 정치 공세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처음에 5만 장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다가 5배 넘게 확보를 하자 이제 와서는 자, 정부는 한 게 없다. 자, 마치 기업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뭐 정권은 숟가락만 올린 것처럼 뭐 현실 부정을 한다라는 지적이 있는 건데 참고로 나경원 의원의 주장 역시 틀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젠슨 왕이 직접 이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역할이 컸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이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Korean government is literally the first government to invest in 50,000 GPUs for the Korean government. 그렇군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정치권은 그걸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젠슨 황까지 우리 정부 역할 평가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또 다른 난감한 정치인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바로 양양자 최고위원인데요. 자, 지난 대선 경선 토론 당시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AI 공약을 저렇게 찢는 퍼포먼스를 해서 당시는 화제가 됐지만 지금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장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재명 대표의 AI 공약은 빈 깡통입니다. 찢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자, 논란이 일자 오늘 5만 장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5만 장 확보해 봐야 뭐 분량이 적어서 어디다 쓸 것이냐, 또 예. 필요한 전력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비판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탈원전이나 전력 수급 같은 어떤 그 전력 공급에 대한 공약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지 왜 하필이면 AI 공약을 찢는 퍼포먼스를 했느냐는 지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김민수의 가상현실. 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민수 최고위원이 최근에 이 대통령을 윤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면서
정상 외교를 폄훼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다른 나라 정상들이 윤 전 대통령과 달리 이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의 외교 정말 잘했다는 게 얼마나 티가 나는지 이거 조금만 확인하면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등장하면 막 사람들 미소가 여기까지 와서 막 서로 와서 악수하고 이건 지금 신뢰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실제로 찾아봤나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정상들이 먼저 다가와서 반갑게 악수한 적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는 것이죠. 자, 대표적인 게 바로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의 악수 장면입니다. 자, 보시면 취임 첫 해 나토 정상회의 참석했을 당시 바이든이 저렇게 악수는 하되 시선을 마주치지 않아서 이른바 노룩악수, 굴욕 외교다 이런 논란이 나왔었고 당시 대통령실에서는 찰나의 순간이다라고 진화에 나선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같은 해였죠.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당시 다른 정상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때 윤 전 대통령만 자리에 앉아있자 저렇게 김건희 씨가 나가보라 하는 듯이 제스처를 해서 또 논란이 된 적도 있었죠. 예. 다시 봐도 당황스러운 장면인 것 같군요. 자, 그런데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 이 대통령은 다른 정상과 친밀한 모습을 구현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근데 지금 이제 그 모습들을 보기가 힘들어졌잖아요. 외국의 지도자들이 반기는 모습 좀 찾아봐 주실래요? 영상 자료 있으면 아마 찾기 힘들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의 주장과 달리 찾아보면 좀 바로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번 에이펙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 6월이었죠. 대선 직후에 처음 열렸던 G7 정상회의 당시 인도 모디 총리와 저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나 또는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마크롱에게 이야기하고 또 마크롱과 이 대통령이 같이 이야기하는 장면들 여러 개가 나오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오늘 비하인드 뉴스는 일종의 팩트 체크가 된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좀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병호 선수가 지난해 KBO 리그 통산 400번째 홈런을 때린 뒤 남긴 말입니다. 2014년 52개, 2015년 53개, 2년 연속 50홈런은 역대 최초였고 6번의 홈런 왕도 역대 최다였는데요. 39, 박병호 선수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피나는 노력에 대타는 없다라는 문구를 슬로건처럼 내걸었었죠. 선수로서 남긴 마지막 말은 사랑해주신 많은 팬들을 잊지 못할 것이다. 매우 행복했다 였습니다. 플러스와 프로 버전을 동시에 내놓고 싶었지만 GPU가 부족하다. GPT 4.5의 출시를 앞둔 올해 2월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먼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GPU가 AI 개발의 핵심이지만 확보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점이 이 한마디로 요약된 듯합니다. 사람의 근육에 비유되는 GPU는 천문학적 숫자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며 추론과 학습의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립니다. 뇌로 불리는 CPU가 아무리 뛰어나도 GPU 없이는 AI를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에게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젠슨 황은 이 한마디와 함께 26만 장의 GPU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12만 장, 독일 10만 장, 그에 비해 2배 넘게 많은 GPU 공급은 우리 삶을 바꿀 기회의 숫자입니다. 시민 입장에선 빠르고 질 좋으며 한국어에 강한 AI를 쓸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AI 대국으로 가는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치밀한 전략과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하며 제도를 만들 여의도 정치권도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네, 청렴하고 봉사정신이 뛰어난 공직자에게 해마다 수여하는 청백봉사상 올해 대상에 정동춘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연구관이 선정됐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안개꽃 품종 개발자로 다양한 신품종을 개발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평소 양로원과 장애인 복지시설을 후원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올해로 49회째를 맞은 청백봉사상 본상에는 이채윤 서울특별시 행정주사 등 7명이 선정됐습니다.
네, 뉴스룸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